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택 투기 소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 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한억 9천만 원 정도 상승했다. 이걸 발표를 한 거죠. 예, 오늘 뉴스탑 10이 꼽은 1위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나씩 해볼까요? 어제 정부가요, 18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고강도 규제였죠. 오늘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강남에 집 한 채라도 살 생각은 아예 접으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이번에 초고강도 대책이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 소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 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이 문제 중요합니다. 차분히 풀어볼게요. 먼저 조수진 부장. 네. 오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도 발표를 했지만 이게 상당히 전격적으로 극비리에 발표가 돼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우선 기자들에게도 충격이 컸습니다. 어제 이 부동산 대책 브리핑 출입 기자들에게도 전혀 예고가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기습적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닐 텐데요. 이런 일정이 전달이 됐고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우선 당장 오늘부터 대출 금지가 됩니다. 이를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는 초법적인 조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기 때문에 지금 은행 창구마다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 당장 오늘부터 대출이 막혀버렸거든요. 이건 어떤 예외적으로 며칠 뒤에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오늘부터 갑자기 막히니까 제가 오늘 낮에 은행을 갔다가요. 예. 저는 이제 그 통장의 기장을 바꾸러 갔다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요. 상담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12시간 전쯤에 발표된 이제 정부의 대책 이후에 그렇습니다. 은행도 지금 혼란스럽다. 대부분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조간신문의 내용을 읽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정말 가능한 걸까? 이런 것도 궁금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정부 때보다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정부 출범 이후에 18번째 대책입니다. 제가 출범 이후의 달수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요.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나온 겁니다. 아하. 이거는 예. 대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서도 지금 잡히지가 않는다. 왜냐?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서 경제의 제일 원칙이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요. 그런데 어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18번째 대책에도 공급은 없었습니다. 자, 그동안 20번 가까운 정부의 경고에도 집값은 아시는 것처럼 여지없이 뛰었습니다. 이번에 예상치 못했던 건 바로 이 규제의 수위입니다.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종부세율의 경우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0.1%에서 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에서 0.8%포인트 추가 인상하겠습니다.
정천식 평론가님, 갖가지 규제들을 저희가 한눈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뭐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금지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뭐 알려진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오늘 이제 나온 분석처럼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진, 뭐 매물이 완전히 꽁꽁 막힌 거 아니냐, 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번 대출 규제를 보면 9억 이하 아파트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될 수가 있을 뭐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예.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대출 규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15억 시세입니다. 시세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이 0원입니다. 그러니까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살려면 현금이 15억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나마 9억으로 끊어서 9억 이상은 LTV가 기존의 무주택자가 살 때 40%에서 또 절반 20%로 낮췄기 때문에 아마 저 대목에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강남 진입 금지 뭐 이렇게 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은 것이요. 현재 강남구만 놓고 보면은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 비율이 70%거든요. 아하. 네, 서초구가 60%, 예. 송파구가 50%, 765 이렇게 되기 때문에 15억 이상은 거의 다 강남구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저게 대출 없이 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느냐. 뭐 그래서 강남 진입 금지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 축이 세금인데요. 이제 세금이 바로 이제 종부세율 인상인데요. 종부세율이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0.1%포인트에서 많게는 0.8%포인트. 그러니까 최대 4%까지 다주택자는 올린 그런 대목이 있었고 또 한 축이 이제 집을 한 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뭐 똘똘한 한 채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살든 안 살든 10년 정도를 자기가 보유했다라고 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뭐 진짜 양도차익이 10억 나도 세금을 별로 안 내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는 거주 요건도 넣어서 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만 해서는 안 된다. 거주하는 요건도 해서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수정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평론가님 하나 더요. 네. 현장 경험 많으시잖아요. 네.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 중에 이렇게 센 건 처음 보셨죠? 그러니까 센 것도 센 거지만은요. 저 이 구조인데요. 지금 아까 대출 규제가 얼마 아파트, 즉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된다라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규제는 글쎄 저는 처음 보고요. 제가 쭉 찾아봤는데 박정희 정부 때는 못 찾아봤거든요. 아하. 근데 뭐 우리나라 뭐 투기와 부동산 규제가 박정희 정권 때 있었으니까 혹시 박정희 정부 때 저런 식으로 뭐 1억 이상은 규제 안 된다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렇게 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대출 0원이다라는 규제는 전대미문이다. 이렇게 15억 이상은 대출 한 푼도 못 받는다. 뭐 이런 받는다. 규제는요. 네. 예, 조수님 네, 기자. 조금 전에 우리가 그래픽에서 강남 진입 금지냐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서울의 이른바 강남 이 지구를 빼놓고라도 지금 20평형대 아파트가 10억 원을 넘은 강북의 아파트도 많아요. 아, 그럼요. 네,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현금을 가진 사람만 어떻게 보면은 신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특히 방송을 지금 저녁 드시면서 보고 계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상실감이 더 클 거예요. 지방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은 없어요.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끔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다주택자라도 세제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10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과연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면제는 아니고요. 예. 좀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거래세도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가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 없는 거죠. 매물이 뭐 잠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와서요. 그런데 부동산 규제 발표 하루 만인 오늘 위헌 논란이 때 아닌 불거졌습니다. 한 변호사가 15억 이상 대출 금지에 대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이현정 의원. 네. 아까 조수진 분당도 뭐 초법적이라는 단어 한번 쓰셨는데 네. 지금 이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결국 대출 제한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사적 재산을 침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조치는 거의 혁명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인데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뭐 촛불혁명정부라고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이 조치는 사회주의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헌법 23조에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되게 돼 있고 이 재산권과 관련돼서 침해를 할 경우에 법률로서 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번에 조치를 보시면 일단은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의 어떤 심각한 재산권 침해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뭐 세금이나 이런 조치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예 대출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미래의 수입을 예상을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대출을 안고 이자를 안고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리케이트를 쳐서 못 들어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청와대에 있는 모든 인사들 이미 다 수익을 다 넘겼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고, 지금 새롭게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바리케이트를 쳐서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조치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 정의찬 변호사가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한 겁니다. 저는 아마 이게 상당히 논쟁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이런 조치가 법률이 아니라 이런 어떤 행정 조치로 해서 과연 이 대출까지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논쟁이 될 소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 국가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즉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 이 조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합니다. 우선 6개월 정도의 심리가 벌어지겠지만 이런 정부의 대책이 나오자마자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것, 이것 자체가 정부의 정책의 신뢰성을 확대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6개월 뒤에는 결론이 나오겠군요. 그럼. 결론은 나오지만 예. 정부가 고강도 대책이라고 해서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위헌소송이 제기된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재문 교수님, 예. 제가 약간 반대편에서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 지금 단순히 지금 이 집을 실소유자도 못 사더라도 설사 지금 단기에는 못 사더라도 무조건 집값은 잡아야 되겠다. 극약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어떤 이들은 집값이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국 비율로 보면 낮아졌지만 전국 평균이 아니라 수도권만 놓고 보면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먹히지 않고 있으니까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심리적인 부분도 작용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을 것들 어느 정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집값에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사지 않고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경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뭐 이런 논란이 있을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극약 처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입니다. 시간을 잠깐 돌려보면 노무현 정부는 무려 3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었습니다. 부동산 죄송합니다. 좀 미안합니다. 좀 올라서 미안하고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를 못해서 좀 미안합니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정철식 평론가입니다. 네. 김수현 정책실장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뭐 비서실장하면서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걸 반복하면 글쎄 뭐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노무현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좀 되돌아보면은요, 당시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투기적 수요에 대한 전쟁 같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부세도 나왔고 양도세도 높여가지고 종부세 높이고 양도세 높여서 가로 안에 투기 세력들을 묶어놓는다. 그리고 이제 압박한다라는 그런 전략을 초반에 나섰는데 그때는 어떤 이면이 있었냐면 이제 안에 갇혔던 뭐 부동산 소유자라고 할까요? 유동성들이 끝까지 버티면서 오히려 전국적인 집값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봤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소부화에서 나그네가 외투를 벗는 게 세찬 바람이도 있겠지만 햇볕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공급 대책도 함께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기 신도시가 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 그 밸런스가 나온 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라는 것들을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다 겪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가장 먼저 오히려 공급 대책을 내놓기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요. 이렇게 찔끔찔끔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확 풀었다면 전면적으로 서울을 다 깔든지 아니면 뭐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하든지 이런 한 번에 하는 모습들이 필요했었는데 이거 역시도 시행착오로 그대로 겪었었고 노무현 정부 끝나고 나서도 그때 종부세 양도세 얘기가 정말 치열하게 나왔었는데 예. 이렇게 가두리를 한 다음에 누를 바에야 한쪽을 더 높이 쌓자
즉 종합부세, 세금을 더 높이 싼 다음에 보유세를 양도세를 차츰차츰 나눠가지고 안에 있는 세력들을 스스로 균열하게 만들자라는 논의가 분명히 그때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봤던 정책들이니까. 해봤고 그 시행착오도 알았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답습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때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보다 지금이 더 세다는 게 2008년 말 세계금융이 터지고 돈을 찍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단기 유동성이 1,100조 원입니다. 시중에 거기에 금리가 노무현 정부 때는 대출금리 6% 7%였는데 지금 뭐 1.8%에 받은 사람도 있어요. 시중에 돈이 엄청 많이 풀려 있으니까. 더 안에 있는 세력들이 강해졌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누르려고 하니까 뭐 누르지 못하고 다 튕겨나왔던 그런 대목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그렇게 고강도 규제를 해도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결국 네. 그게 부동산으로 저금리에. 가는 거고. 네. 화면 한번 정철식 변호사님 같이 보실까요? 왜냐하면 물론 조사 일시 조사할 때는 이 고강도 대책이 나오기 전입니다만 보통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내년에도 또 서울 집값 오를 것이다라고 지금 대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년 정도가 지났었는데 대책 후에 뭐 거의 한 번도 집값을 못 잡지 않았었습니까? 정부적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40%가 올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가 깨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게 뭐 크게 오를 것, 약간 오를 것 응답한 분들도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뭐 정교한 상승 예측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정부 정책으로는 부동산을 못 잡지 않을 거라는 그 신뢰 붕괴, 불신이 오히려 저런 응답으로 오를 거야. 뭐 이렇게 나타난 것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하나 더 있어요. 정철식 네. 변호사님. 저하고 하나 더 보실게요. 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이것도 부정적으로 보면 그럼 이번에 이 초고강도 18번째 대책은 개인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24주 연속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씩 오르는데 단기적으로 여기 가격에서 더 오르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을 정도로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집값 잡겠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잡겠다라는 것을 한번 좀 정의를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가 올랐는데 이거를 정부 출범 이전으로 그러니까 40%를 다시 낮추겠다는 건지 한 10% 정도만 좀 떨어뜨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만큼 올랐는데 더 못 오르게 하겠다는 건지 뭐 이런 차원인데 현재 가격대를 뭐 20% 이상 떨어뜨리게 하려는 그 정도의 효과는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뭐 단기적으로 특히 다주택자들이 주택이 풀리는 한 6개월 정도 내년 여름까지는 상당 부분 상승은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는 누를 수 있어도 길게는 좀 어렵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네. 정부가 이런 단기 수요 억제만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청와대도 어제 부랴부랴 참모진들에게 이런 권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격변을 조사했더니 2017년 기준으로는 1인당 평균 8억 2천으로 나왔는데 그 가격들이 다 상승해서 2019년 11월 현재로 보니까 11억 4천만 원으로 평균이 올라간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3억 2천만 원 정도 상승했다. 이 부분이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짧게 짚어보긴 했지만 부동산 재산이 이 임기 후에 전현직 관료들이 3억 이상 올랐기 때문에 불호령을 내렸고 이 불호령을 내린 게 어제 불호령이 오늘 공직자 사회까지 전반적으로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이 정부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장하성 정책실장, 지금 주중 대사라고 알고 계시죠? 김수현, 그다음에 그때 당시 비서관, 이 정책실장을 했죠. 자, 두 분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는데 두 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어떻게 됐죠? 아시겠지만 3년 사이에 거의 10억이 올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미 차익을 다 실현한 거예요. 실현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비서관들한테 지우집을 팔아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색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중요한 거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뭐 집 가지고 있고 오르는 거 그건 뭐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책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책 실패자들. 저 아시겠지만 김수현 정책실장 바로 아까 말씀하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핵심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자, 부동산 정책을 핵심적으로 실패한 사람을 똑같이 등용을 했어요. 똑같은 실패를 이제 담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왜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조치는 전향적으로 총선용이라고 봅니다. 예. 결국 총선을 겨냥해서 총선 때 자 우리 집값 안정됐습니다 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저는 이 총선 끝나고 난 뒤에는요 이 조치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역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정부가 낸 것도 결국 총선용으로 낸 것이고 지금 노영민 실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보면
몇몇 사람들은 팔겠지만 그 파는 게 뭐겠습니까? 이미 다 오른 상황에서 파는 거예요. 호가를 다 실현한 겁니다. 자, 이게 과연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정의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또 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런 어떤 청와대의 조치는 결국 국민들한테는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서 더 센 정책을 내놨고 그게 총선용이다. 조수진 부장. 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처럼 정말 반년 안에 이 청와대 참모진들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한 채 판다면 근데 반년 안에 팔면 또 이 양도세 혜택들을 또 고스란히 누리게 되는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번 돈을 또 차익만 실현하게 되는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든 발언을 종합해 볼 때 과연 6개월 내에 팔 비서관이 몇이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우선 집값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민생 정책은 근본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이 전혀 근본 정책이 없어요. 그리고 18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실장이 한 채 빼고 나머지 집 처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권고했다고 밝혔어요. 권고. 맞아요. 예. 권고란 단어는 이행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국민소통수석에게 이 권고는 그러면 언제까지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윤도한 수석이 대략 6개월 정도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6개월 시점 물론 양도세 중과 이 부분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내년 총선과 맞닿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정략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도권 2채 이상 가진 사람 무조건 팔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수도권 2채가 어떤 기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왜 수도권 2채냐 보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 반포에 한 채, 충북 청주에 한 채입니다. 그러면 정작 본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껴나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고 내용 가운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예요. 불가피한 사유가 뭔지는 또 몰라요. 그러면 안 내놓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행 자체도 잘 모르겠고 또 왜 총선과 관련된 이런 시점에서 미묘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총선 쇼를 하고 있다. 이런 야당 비판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려면 공급책을 마련을 해야 돼요.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분당과 일산 신도시를 건설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정권이 적폐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만 강남에 보금자리 주택 마련해서 강남의 집값이 그때는 안정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그런 대책이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래서 오늘 각기 언론들이 그럼 참모진들한테 이제 연락을 돌려서 정말 2채 중에 한 채를 내놓을 거냐, 집을 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재정기획관은 이미 내놓았다고 처분 예정이다. 뭐 두 사람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대체적인 시각은 본인들이 아직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불가피한 게 아니면 이라는 전제를 달았다는 것 자체도 뭔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이게 권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팔아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인의 재산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비서실장 입장에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그 모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집값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 내놓는데 집값이 안 잡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먼저 솔선수범 해달라. 이런 취지로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만약에 안 판다 하더라도 뭐 그거 어떻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노영민 실장의 의도 자체는 이걸 좀 국민들이 볼 때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2채 갖고 있는 거 팔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 국민들은 진정성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11명이 사실은 대상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그중에 2명만 밝혔고 나머지는 뭐 적극 검토해보겠다. 어떤 분들은 전화 안 받고 응답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가능한 한 그 비서실장의 의도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한다고 하면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국민들 앞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 좀 정리해 볼게요. 정철식 평론가님. 제가 어제 이 대책 나오고 주변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이건 것 같아요. 나는 집값 올라가는 거 원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대책을 실패해서 집값을 올려놓고 결국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정부는 집값 잡는 것보다 세금 많이 걷는 거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얘기를 제가 주변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결국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집값 잡고 이 정책의 효과를 얻으려면요. 신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정부 신뢰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부동산 대책에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당장 지난주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경실련이 30% 올랐다. 부동산 1, 2사가 40% 올랐다 하는데 국토부는 10% 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 인정을 안 하게 되면 기본적인 해법과 또 국민들에 대한 믿음도 깨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정을 먼저 시작하고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작하고 다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강도가 높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